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늘 그런 것처럼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최근에는 불확실성이 거의 넘쳐나고 있는데요. 북한의 7차 핵실험은 과연 언제 할까요? 중간선거 전일까요? 아니면 중간선거와 G20 정상회의 그 사이일까요? 시진핑 주석 대관식 전에 그랬던 것처럼 중국이 계속 북한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려야 될 텐데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전쟁에서 코너로 몰린 러시아가 진짜 전술핵을 쓸까요? 미국만 또 놓고 보자면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공화당이 정말 싹쓸이를 할까요? 과연 그렇게 되면 미국 증시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모든 게 해당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예상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번 주는 어느 정도 방향을 예상할 수 있는 변수를 중심으로 한 주간 글로벌 주요 증시 일정과 이슈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변수는 바로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미국의 금리입니다. 지난 FOMC 때 모습인데요. 다 아시는 파월 의장의 모습이고 그보다 조금 덜 익숙하겠지만 많이 봤던 사람의 뒷모습입니다. 제가 질문을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질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 앞줄 이 두 줄의 선골 진골 미국 기자들에게만 질문 기회가 주어졌고요. 제가 손을 들었지만 닉 티미라우스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리 속도는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최종 금리와 그 고금리가 지속기간, 즉 얼마나 더 금리를 올리고 오랫동안 그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기대해왔던 피봇, 이거는 당분간 꿈도 꾸지 말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의 끝이 안 보이기 때문인데요. 금리가 올라도 또 당장 죽을 만큼 미국은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8월에 잭슨 홀회에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some pain이라고 했습니다. 가계와 기업이 어느 정도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경고는 했지만 그 고통이라 가계 빚이 느는 거, 금리가 올라서 그리고 강달러로 인해서 미국 기업의 달러 표시 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희생 정도가 따르겠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할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변동금리 비중이 미국이 상당히 낮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그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지난 5월 피치 보고서 기준으로 보면 1%였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보자면 호주는 93%였고요. 뉴질랜드 55%, 영국이 42, 캐나다 24, 한국도 거의 7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도 미국은 거의 대출자들이 악소리가 안 나지만 다른 나라들은 악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미국만큼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은 그만큼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미국 내 부동산 가격이나 렌트비 하락폭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작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호주가 그리고 캐나다가 뉴질랜드가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더 늦추고 있죠. 호주 예를 보면 9월까지만 해도 50bp씩 올렸지만 10월 11일에 연달아 25bp씩 올렸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미국에 비해서는 25bp 아래로 항상 올리고 있죠. 미국이 75bp 올리면 한국은 50bp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미국이 금리 급등 리스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까요? 완전제도, 자유제도는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금리 급등 부담을 누군가 지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으로 인해서 해지를 했다라고 하지만 어디선가 트리거가 생기면 가장 약한 고리부터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미국 국채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다라는 발언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 부동산 시장과 마찬가지로 매수세 부족입니다. 가장 큰 손이었던 패드가 양적 긴축 때문에 떨어져 나갔고 패드 다음에 큰 손이었던 일본, 중국이 여러 이유로 미국 국채를 팔고 있고 아일랜드, 프랑스, 타이완도 다 팔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지금 늘린 곳인데 늘린 곳이 거의 미미한 거죠. 대부분 조세 해피 지역에서 사는 겁니다. 케이만군도 룩셈부르크 이런 데인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년 사이에 이만큼 줄었다라는 거죠. 4,200에서 3,900 요 단위만큼 줄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미국 은행들, 금융사들이 미국 국채를 상당히 많이 보유했습니다. SAR이라고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자기자본 규제 비율인 자기자본 이상을 일정 정도 이상 유지하라는 건데 이걸 코로나 이후 때 상당히 완화해줬습니다. 미국 국채는 예외로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를 많이 샀었는데 이 규제가 작년부터 다시 원상복구가 됐죠. 그래서 미국 은행들도 미국 국채를 꼭 사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가니까 단기적으로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 이유도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은행들도 국채 시장에서 이탈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매수세가 부족하니까 드디어 이상 신호가 나오는 거죠. 제넷 옐런 미 재무장관, 재무부가 미국 국채를 발행하는 곳인데 미국 그 재무부에서 바이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다시 되사준다라는 거죠. 그만큼 매수세가 없으니까 불안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바이백까지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동성이 없어진 데서 상당히 우려를 표했고요. 패드도 거들었습니다. 1년에 2번 금융 안정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미국 국채 시장이 역사적으로 유동성이 정상 수준 이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설문조사의 응답자의 절반 이상 56%가 국채 시장의 유동성 고갈과 변동성을 향후 최대 리스크 중 3위로 꼽았습니다. 6개월 전에 조사했을 때만 해도 이건 아예 순위권에도 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미국 국채 시장의 위험 어떤 변수 요소로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 커지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느냐? 마진콜.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담보물이 필요한데 담보 가치가 떨어지니까 추가 증거금 더 내세요란 마진콜이라는 거죠. 미국 만약에 주식 가치도 떨어지면 이렇게 마진콜이 들어오는 것처럼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 계좌에 이런 것도 마진콜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난 9월에 영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 영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서 영국 연기금 이런 사태를 겪었던 것처럼 미국 국채를 담보물로 가지고 있는 금융사나 어떤 기관들이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미국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좀 다치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입니다. 그 인플레이션 수치가 이번 주에 나오죠. 오는 미국 동부 시간 10일에 오전 8시 30분에 CPI 10월치가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CPI가 확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패널 집계로는 7.9%, 9월이 8.2%였으니까 그래도 8% 아래 떨어지기 이 정도면 다행인 거죠. 한데 이보다 적중률이 높은 애틀란타 연방은행의 GDP 나우 집계로는 10월 CPI가 8.09%, 거의 8.1%, 8.2나 8.1이나 거의 똑같은 거죠. 9월에 비해 거의 안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근원 CPI도 오면 월스트리트 저널은 6.5니까 6.6에서 그나마 떨어질 것으로 0.1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GDP 나우 예측은 6.58, 6.6이라는 게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죠. 거의 인플레는 제자리 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누가 맞을까요? 월가 예상이 좀 맞기를 바라는데 그동안 계속 GDP 나우 적중률이 높았죠. 만약에 GDP 나우가 이번에도 더 맞다면 인플레 우려 그리고 미국 국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날 11일에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기대 인플레이션도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직접적으로는 기대 인플레를 꺾기 위해서입니다. 기대 인플레를 꺾어야지 나중에 오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선행지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대 인플레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미국 금리를 더 올릴 요인이 되고 만약에 지난달에 반짝 올랐는데 이게 잘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12월에 기준금리를 75가 아니라 50bp를 올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쪽으로 하나의 변수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11월 8일에 있는 중간선거입니다. 공화당이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다 장악해서 블루웨이브였는데 이젠 레드웨이브라는 거죠. 공화당의 승리 여부는 어디서 결정됩니까? 이 토스업, 이 세 군데 GMP입니다. GMP는 어디다? G 조지아, M 네바다, P 펜실베니아.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외우기 편하라고 GMP라고 했고요. 이 GMP 지역에서 2곳 이상 이기는 당이 무조건 상원을 가져가고 전체 선거에서 사실상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GMP 세 지역을 뺀 게 민주당 48석, 공화당 49석이기 때문에 이곳 중에 2곳을 이기는 곳이 상원을 다수당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중간선거 이후에 미국은 이렇게 되고 한국 증시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뉴욕 증시는 기사가 많이 나왔죠. 산타랠리로 이어져서 대부분 올랐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금리가 올랐던 상승기였던 1994년, 2018년에도 연말엔 강세장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한 금리 상승이 아니라 금리 급등기죠. 제로금리에서 4%가 됐습니다. 이런 시기가 볼거 시기 이유는 거의 없었죠.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예측하지 못한 변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파월 의장이 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친 거, 너무 늦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다, 실기했다라는 게 과도한 짧은 기간의 금리 인상을 가져온 요인이다라는 거, 요인 중 하나였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작년 10월까지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트랜지토리, 일시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망언이 됐죠. 올해는 또 대표 허언이 경기 침체 없이 인플레를 잡을 수 있다라고 2분기까지 3분기까지 계속 얘기하다가 이번 FOMC 때 뭐라고 했죠? 그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경기 침체가 있을지 없을지 누구도 모르지만 그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고 시인을 했죠. 결국 미국은 경기 침체를 겪어야지만 인플레이션이 좀 꺾이는 수순을 가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유럽과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이미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하죠. 실으나 좋으나 미국만이라도 그 침체를 좀 짧게 겪고 국제시장의 위험성도 좀 덜하고 그래야지 그런 과정에서 인플레를 극복해야 전 세계가 기나긴 위기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까지는 댓글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까지는 댓글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라든지 본인들의 의견을 좀 담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